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허리 통증은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허리 아픈 느낌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일시적인 통증부터 지속적인 허리 통증까지 통증의 정도도 다양한데요. 자세가 주는 허리 통증의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습관적인 잘못된 자세가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척추 건강의 위험을 높이는 잘못된 자세,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독감 치료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강 365 이현우의 거짓말처럼 기적처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허리 아프다는 말은 흔히 하게 됩니다. 일시적이기도 하고 특정 자세에서 통증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질환으로 진단받기 전에 척추 건강을 챙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평소 무의식적으로 이어가는 자세도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려대 안암병원 재활의학과 이상헌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상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척추를 생각할 때 아무 문제 없는 가장 건강한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 우리 척추에서 보면 아름다운 S라인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예. 그 목은 C자 모양이고 그다음에 그 흉추는 그 역C자 다시 요추는 C자 모양. 그래서 이런 S라인이 되면 그게 가장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척추가 가장 부담이 적고 안정적인 자세거든요. 만약에 그게 깨져가지고 우리가 거북목이 되면 C자가 아니라 역C자가 되잖아요. 아니면 일자목이 되면은 아예 그냥 똑바로 서는 거고 그런 자세는 척추에 있는 그 근육들 아주 작은 근육들이 이상이 있어서 일을 안 하고 큰 근육만 가지고서 이렇게 딱 있는 모습이라서 그건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네. 근데 사실 허리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만큼 손상 위험이 높은 곳이기도 한가 봐요. 예, 맞습니다. 인간은 네 발로 하다가 이제 서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물에 비해서 중력을 받기 때문에 그곳이 원래 있는 것보다 그 서서 다니면서 충격을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동물보다도 이 추간판 디스크가 더 넓고 크고 그다음에 거기를 보강하기 위한 근육들도 더 튼튼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어릴 때 좀 허리 좀 펴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상에서 좀 편하게 느끼는 자세는 척추에 안 좋은 자세일 때 편하다는 생각을 하나 봐요. 앉았을 때도 허리를 굽히는 게 편하긴 한데 습관 때문일까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허리를 딱 굽고 딱 피는 거는 우리 허리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꾸부정하게 옆으로 구부리거나 앞으로 숙이면 그게 뼈하고 뼈가 이렇게 닿아서 근육은 일을 안 해도 돼요. 아, 그렇군요. 완전 꼬부리고 이렇게 있으면 근육 힘을 하나도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쪽으로 삐딱하거나 구부리거나 그런 자세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근육이 일을 안 하고 결국은 근육이 일을 안 하면 그 근육이 약해지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허리 통증, 나중에는 허리 척추 디스크 이런 게 더 잘 생깁니다. 그래서 바르게 앉고 서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일까요? 예, 앉아있는 자세로 하면 엉덩이를 뒤에 딱 붙이고 그 배에 힘을 주고 S라인이 딱 유지되는 그리고 모니터 우리가 컴퓨터 작업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눈높이에 맞게 모니터 높이를 높여서 만약에 이게 약간 숙여서 하게 되고 우리 스마트폰 볼 때도 자꾸 어깨 숙여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자세는 이렇게 바른 자세, 목이 C자가 되는 자세를 먼저 잡고 거기에 맞춰서 스마트폰을 높이를
높이는 게 좋고요. 네. 예, 예. 그리고 서 있을 때도 양발에 그 양발을 뭐 같은 힘을 주면서 배에 힘을 주고 네. 그 S라인이 되게 그리고 목도 C자가 되게 돼서 턱을 좀 당겨서 이렇게 하는 자세가 바른 자세입니다. 네. 목을 앞으로 쭉 빼고 숙이고 그런 건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신경 써서 바른 자세만 취해도 좀 척추 압력을 줄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바른 자세라고 하는 거는 네. 그 자세가 가장 척추 압력이 작은 자세고요. 그 다음에 그 척추 주위에 있는 그 작은 근육, 큰 근육들이 다 일을 하는 네.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가 되면 압력이 제일 적고요. 네.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부정하게 하거나 옆으로 하거나 하면 근육이 일을 안 해서 편하잖아요. 네. 당장은. 근데 그렇게 하면 척추가 한쪽으로 눌리고 한쪽으로는 벌어져서 그 눌린 쪽에서 벌어진 쪽으로 그 디스크를 누르게 됩니다. 네. 자꾸 그런 자세를 하면 결국은 척추 디스크가 생기는데 더 악화되는데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척추 주위의 근육이 일을 해야 하는 거군요. 예, 말씀하셨듯이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양반 다리를 하는 것도 안 좋은 건가요? 이런 자세들이 척추에 부담을 주나요? 예, 맞습니다. 다리를 꼬게 되면 그 골반이 살짝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척추도 그거에 맞춰서 한쪽으로 이렇게 굽혀지고 반대쪽은 넓혀지고 네. 그래서 척추 디스크가 한쪽으로 이렇게 밀리는 그래서 잠깐 한다거나 뭐 그런 건 상관없고 네. 하지만 계속 한쪽 자세로만 다리를 꼰다면 분명히 척추는 휘게 되고 네. 그것 때문에 반대쪽으로 디스크가 더 생길 가능성이 많죠. 네. 그리고 양반 다리를 하는 거는 네. 양반 다리를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허리가 그 S라인에서 C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역C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뒤쪽으로 디스크가 나올 수 있는 자세이고 그다음에 양반 다리로 앉는 것 자체가 네. 척추의 압력을 더 높여줍니다.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 앉는 거는 안 좋고요. 네. 만약에 허리가 불편하시다거나 뭐 척추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식당에 가실 때 이렇게 앉는 좌식 자세보다는 만약에 식탁이 있다면 그 식탁에 앉으시고 엉덩이를 식탁 뒤에 딱 붙여서 바른 자세로 앉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또 오래 앉아 있다거나 같은 자세가 오래 유지가 되는 것도 좋은 건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이 척추 디스크는 그 안에 혈관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양 공급을 어떻게 받냐면 눌렸다 펴졌다 할 때 거기에 영양분들이 안으로 퍼졌다가 순환이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계속 앉아 있으면 그냥 누르기만 하니까 영양분이 글로 안 갑니다. 그리고 그렇겠네요. 오래 앉아 있을수록 그 높은 압력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럼 디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요. 네. 의자의 중요성도 말씀 주셨는데요. 의자를 선택하는 거나 신발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영향을 줄까요? 예, 의자도 우리가 엉덩이가 끝까지 딱 닿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무릎이 90도가 될 수 있으면서 앉아 있을 때 90도나 90도보다 살짝 높은 그래서 발바닥이 그 지면에 닿을 수 있게 예, 그렇게 되는 높이에 있는 것들이 좋고요. 신발도 편안하고 디스크 쪽으로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는 그래서 하이힐이나 뭐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할 때만 하지만 만약에 허리에 너무 부담이 되거나 그렇다고 하면 좀 낮고 편한 신발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운전할 때 의자 높이라든지 등받이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예. 운전할 때는 그 약간 등받이를 한 110도 정도 살짝 뒤로 제쳐진 예. 그리고 허리하고 그 다리는 한 90도 정도 돼서 무릎이 살짝 높은 그러면서 등을 딱 대고 팔은 약간 굽힌 상태에서 정면을 잘 볼 수 있게 그렇게 한 자세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의자를 앉을 때나 운전할 때나 네. 항상 엉덩이가 가장 끝까지 가서 등받이인데 딱 닿고 그런 자세에서 네. 배하고 등에 적당한 힘을 주면서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피곤할 때는 그 등받이 쪽에 네. 등을 딱 받치면 우리 몸에 가는 그 압력이 디스크 쪽으로 가는 것 중에 일부가 등받이 쪽으로 분산이 돼서 더 좋습니다. 네. 그렇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잘못된 자세가 주는 척추 건강의 위험이 추간판 탈출증으로 얘기가 되는 허리 디스크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척추나 골반을 좀 틀어지게도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예. 척추 건강은 노인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에게도 척추 디스크는 많이 발생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나쁜 자세 또는 나쁜 자세로 예를 들어서 물건을 들 때 네. 허리를 굽혀서 허리를 든다든지 뭐 이런 걸 하면서도 젊은 층에서 디스크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바른 자세 그리고 그 척추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운동 이런 게 젊은 사람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특히나 요즘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또 컴퓨터 작업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무리가 될 것 같은데 척추 건강의 위험을 높이는 가장 안 좋은 자세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안 좋은 자세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볼 때 컴퓨터 작업을 할 때 목을 쭉 빼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목이 앞으로 숙여지면 척추 주변으로 가는 한 25도 정도만 숙여도 네. 척추 주변으로 가는 그 부담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목 통증이 생기고 네.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지속되다 보면 나중에 목 디스크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목이 C자가 되는 게 그 좋은 자세잖아요. 네. 그래서 목을 턱을 당기고 목을 바른 자세로 한 다음에 네. 스마트폰을 거기에 맞춰서 보는 게 좋고요. 네. 컴퓨터도 앞으로 목을 빼고 숙이지 않게 눈높이까지 올려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물건을 들 때도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숙여서 하지 마시고요. 네. 물건을 가볍더라도 최대한 내 몸에 가까이 놓고 그리고 다리로 구부려서 다리로 일어나면서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 절대 허리를 굽혔다가 허리로 들면 허리 근육에 무리가 되거나 허리 근육이 찢어지면서 요통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몸에 가까이 붙이고 무릎을 굽혀서 무릎을 피면서 무릎에 피는 힘으로 물건을 드셔야 됩니다. 네. 조심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목욕 습관도 지적이 되던데요. 샤워나 머리를 감을 때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예.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경험을 하셨을 텐데 네. 숙이고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있다 보면 허리가 더 아파지거든요. 결국은 숙일 때 네. 더 디스크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뒤쪽으로 디스크가 밀려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세수를 한다든지 할 때 샤워를 하면서 서서 하는 게 좋고, 네. 예, 그리고 머리 감을 때 너무 많이 숙인다든지보다는 가능하면 이렇게 목을 C자로 만든 자세에서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면서 세수나 뭐 이런 걸 하는 게 네. 그냥 세면대에서 굽혀서 하는 것보다는 더 좋습니다. 네. 말씀 주신 부분들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법도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운동도 습관처럼 이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회전을 한다든지 뒤로 제끼고 앞으로 살짝 스트레치하는 게 좋은데 네. 사실은 척추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스트레칭 한다면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앞으로 굽히면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면대에서 이렇게 숙일 때나 마찬가지로 앞으로 굽힐 때 앞에 있는 디스크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뒤에는 넓어져서 네.
뒤쪽으로 이렇게 추간판 디스크가 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스트레칭은 척추에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척추 건강할 때는 크게 상관없지만 네. 요통이 있다든지 또는 척추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과도한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지 않고요. 네. 가볍게 스트레칭 하시고 오히려 중요한 거는 우리 코어 근육 그거를 강화시키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척추에 무리가 될 수 있는 운동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는 운동이 있다면 뭘까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윗몸 일으키기 네. 있잖아요. 윗몸 일으키기를 끝까지 이렇게 한다든지 네. 그러면 그거는 허리가 너무 굽혀져서 척추 디스크에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이라면 상관은 없지만 네. 우리 척추 디스크가 있다든지 허리 요통이 있는 분들은 골프, 테니스, 탁구, 야구처럼 네. 허리 회전을 많이 하는 운동은 척추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척추를 강화하는 운동을 충분히 한 다음에 네.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즐기는 게 좋습니다. 네. 허리 강화 운동이라고 한다면 말씀 주신 코어 근육 운동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 네. 그다음에 또 넓게 보면 복근과 등 쪽에 있는 근육, 그리고 골반 근육, 여기가 이제 코어 근육인데요. 네. 그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네. 또 척추 건강에 위험이 생기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일상의 바른 자세를 이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척추 네. 이상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도 짚어주세요. 예, 척추에 이상이 있는 거는 먼저 요통이 생길 텐데요. 네. 그 요통 중에서도 자세를 이렇게 바꿀 때 만약에 허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조금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아프거나 그러면 그거는 척추 디스크에 이상이 조금 생겼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초기 증상이고 그럴 때는 이런 코어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네.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이라든지 그런 건 절대 피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더 진행됐을 경우에는 다리 쪽으로 저리거나 그다음에 다리에 힘이 살짝 빠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미 척추에서 척추 디스크가 조금 더 진행돼서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을 누르는 거거든요. 네.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빨리 병원에 가서 진찰 받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이미 척추관 협착증으로 관리 중인 분들이나 추간판 탈출증으로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조심하고 챙겨야 하는 자세나 운동법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예, 이 운동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요실금이 있거나 그러면 관략근 운동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관략근 운동을 우리가 항문 쪽에 약 20까지 세리면 한 10초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있는 힘껏 힘을 주고 복근하고 관략근 쪽에 힘을 있는 힘껏 주시고 20까지 세리고 잠깐 쉬고 그걸 한 10회 정도 하면 그러면은 관략근 운동이 되거든요. 그게 가장 기초적이고 쉬운 코어 근육 운동이 되는데요. 네. 한번 하실 때 한 10번 정도 하시면 1분 30초 이내에 10번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거를 몰아서 하셔도 되고 네. 조금 띄엄띄엄 하셔도 되는데 그거를 한 10번 하면 한 100번 정도 되거든요. 네. 매일 습관처럼 그렇게 하시면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코어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플랭크 운동이나 브릿지 운동도 좋은 코어 근육 운동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요 관략근 운동을 하루에 한 100번 정도 해보십시오. 네. 그럼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생활 습관과 또 스트레칭 이어가시면 좋겠네요. 고려대 안암병원 재활의학과 이상원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비욘세의 헬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마다 유행하는 독감이지만 올해는 다른 해보다 좀 일찍 시작이 됐죠? 네. 독감이 예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300개 표본 감시하는 의원이 있어요. 병원을 표본으로 잡아서 감시를 하는데 이 인플루엔자 환자 표본 감시에 따르면 네. 올해 45주차 11월 초에 독감 증상 의심 환자가 다른 환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분율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네. 50.7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주랑 비교해 보면 122.3% 급증했고요. 네. 작년 같은 기간에는 4명이었는데 네. 그게 50명이 됐으니까 12.7배에 달하는. 그래서 아마 기사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독감이 12배 유행한다. 그게 이 말에서 나온 건데요. 네. 확실히 예년에 비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는 다른 해보다 좀 일찍 유행이 됐고 독감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고위험군은 물론이고 일반 성인들도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 사업 대상의 범위도 늘지 않았나요? 네. 점점 넓히고 있는 중인데요. 네. 국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대상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원래 이제 예전부터 어르신들은 꼭 맞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생후 6개월부터 13세, 올해 이제 중1학년까지 확대가 됐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임산부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6학년까지였는데, 초등학생까지였는데, 이번에 이제 중학생까지 한 나이 연령대를 더 넓히게 된 건데, 네. 제가 수업을 가서 1학년까지 이제 늘어났다, 여러분까지 주사 맞으라고 이제 국가에서 정했어요. 이랬더니, 네. 주사 맞기 싫은데요. 저는 안 맞으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사를 맞기 싫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실 가능하면은 전 국민으로 대상으로 해주면 더 좋은데 재정상 다 못하고 이렇게 어린이 그리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임신부는요, 인플루엔자 합병증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모체 면역을 통해서 생후 6개월 미만 영아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임신 중에 예방 접종이 꼭 필요한데요. 네. 정작 이 임산부가 제일 접종률이 낮습니다. 그렇군요. 좀 걱정이 되잖아요. 또 주사로 뭔가 약을 맞는다라고 하니 안전성을 좀 우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오히려 임신부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산모도 힘들고 태아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에 그 합병증 발생 가능성뿐만 아니라 네. 사산이나 조산아 또는 저체중아 출산 위험도 높아진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으니 네. 혹시 임신을 하셨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주수와 관계없이 빠르게 접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어린이와 함께 임신부도 독감 예방 접종을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요, 독감 예방 주사가 3가, 4가가 있잖아요. 특히 올해는 3가 접종이 권장이 된다고 하던데요. 3가, 4가가 뭔가요? 네. 3가, 4가 때문에 많이 질문도 하시고 어느 게 더 좋은 거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네. 사실 독감 예방 접종 주사가 모든 인플루엔자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사실 모든 이 바이러스는 굉장히 몸이 가벼워서 A형이라고 하는데 조금씩 변화하는 형태들이 자꾸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대표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B형, C형 중에 이제 A형의 2종 그리고 B형의 2종 이 두 개를 합친 것은 이제 4가 백신이라고 하고요. 네. 3가 백신은 B형 중에 그 두 개, 야마카타라는 것과 빅토리아라는 것인데 이 둘 중에 이제 하나가 빠진 게 3가입니다. 네. 당연히 여러 개를 커버하는, 그쵸? 여러 개를 예방할 수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네. 그 대신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래서 올해의 경우는 야마가타의 유행 가능성이
높게 예측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3가 백신이 기본 접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는 3가를 맞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물론 예방 접종을 했다고 해서 100% 독감에 안 걸리는 건 아닐 텐데요. 독감에 걸렸을 때 쓰이는 치료제도 다양한가요? 네, 독감 치료제는 다행히도 여러 가지 약제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먹는 약, 경구용으로 먹는 약도 있고요. 흡입하는, 들이마시는 약도 있고 주사제로도 약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먹는 약이 기본이고요. 먹는 약 중에 오세탈미비르라는 약이 가장 많이 쓰이는 약입니다. 복약 수능도가 사람들이 가장 잘 챙겨 먹고요. 네. 이 오세타미비르는 하루에 2번, 5일간 복용하게 되어 있는 약입니다. 타미 땡땡 또는 땡땡 네. 플루, 네, 이런 이름을 유사한 이름이 되게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만도 50여 개 제약회사에서 한 180여 품목이 만들어지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많이 만들죠. 네, 그렇네요. 제일 많이 만들고 제일 많이 쓰이는 독감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30ml, 45ml, 75ml로 용량도 좀 다양하게 나와 있고 또 좋은 점이 생후 2주부터 그 2주 이상의 신생아부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기들은 이제 가루약이나 물약으로 용량을 조절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쓴맛이 났었는데 최근에는 이 맛이 개선된 먹기 괜찮은 물약도 나와 있습니다. 네. 오세타미비르라는 약이고요. 근데 이 약을 처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인플루엔자 감염 초기 증상이 발현되고 48시간 이내에 투여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약이 왜냐하면 이 약의 원리 자체가 바이러스의 내부 증식과 확산, 그러니까 막 복제되는 데 관여하는 유라미니데이즈라는 효소를 억제하거든요. 네. 근데 이 감염 후 72시간 내에 증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약은 48시간 이내에 약을 복용하게 하는 것이 요 약의 작용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초기 독감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진단해서 약을 써야 되고 혹시 독감 감염자와 접촉하고 제가 독감 걸린 것 같아요 이랬을 때도 48시간 안에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약을 쓰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 증상 발현 48시간 이내에 투여를 시작해라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말하자면 골든타임이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5일이나 먹어야 하는 건가요? 네. 이 약은 또 하나 강조드릴 게 네. 증상이 나아져도 5일간 끝까지 복용해야 합니다. 이게 실제 독감이 굉장히 증상이 좀 심하거든요. 감기보다. 그래서 다른 약으로 잘 안 되다가 이 독감 치료제를 딱 먹으면 3일 정도 복용하면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나타나면서 증상이 완화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때쯤 되면 다 나았나 봐 라고 약을 중단하기도 하시는데요. 이러면 남은 바이러스가 다시 증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약화된 이 바이러스가 독감의 증상을 좀 완화시키고 나는 편해졌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내성을 획득해서 다음 독감에 걸렸을 때는 이 독감 치료제가 효과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호흡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와 타인을 모두를 위해서 이 독감 치료제는 5일간의 복용 기간을 꼭 지켜주셔야 하는 약입니다. 네. 그렇게 먹는 약도 있고요. 주사제도 있다면서요? 예. 요즘 아마 독감 진단받고 병원에서 주사 맞고 왔어요 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주사용 항바이러스제인 페라미비르라는 약입니다. 독감 치료제 중에서 이 주사 형태로 투여하는 약물은 이 페라미비르가 성분이 대표적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먹는 약의 오세타미비르와 함께 독감 치료에 아주 중요한 약제입니다. 이 페라미비르의 가장 큰 장점은 약을 여러 번 복용해야 하는 먹는 약과는 달리 한 번의 정맥 주사로 치료가 끝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주사는 싫지만 한 번만 맞으면 되니까. 네. 그리고 주사제로 투여되기 때문에
약물이 이제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좀 빠르게 흡수되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독감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좀 해결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주사제제가 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알약을 삼키기 어렵거나 또는 구토나 위장장애가 심한 경우에, 그리고 또 알약 복용이 어려운 소아환자 같은 경우에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약제입니다. 네. 그렇지만 주사라고 작용 기전이 다른 건 아니고요. 다른 독감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이 바이러스의 복제와 증식에 관여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증상 발현 후 48시간 이내에 투여해야 가장 효과적인 것은 동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먹는 약은 5일을 먹어야 하고 네. 주사제는 한 번에 치료가 되니까 더 선호할 것 같은데요. 그럼 네. 먹는 약 말고 주사제로 처방하면 되지 않나요? 페라비르 주사제는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네. 일반적으로 우선적으로 권고되는 1차 치료제는 아닌데요. 그렇군요. 예, 먼저 먹는 약 네. 경구제로 우선 고려하고 경구제 복용이 불가능하거나 중증의 독감 환자 또는 입원 환자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사용이 권장됩니다. 네. 일단 효과는 주사나 먹는 약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주사는 한 번만 맞으면 편하기도 하고 효과가 더 빠르고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사실 비쌉니다. 그렇군요. 먹는 약보다 조금 비싼 게 아니라 10배 정도 비싸고요. 네. 그리고 아직 공식적으로는 보험 적용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 부담이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1차 약제로는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용 부담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한 번 먹는 약은 없는 건가요? 먹는 약이면서 단회 복용,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먹는 약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발록사비르라는 성분인데요. 네. 오세타미비르를 이제 항바이러스제로 굉장히 비교적 신약으로 각광받는 약인데 이게 국내에서 허가된 지는 한 5년쯤밖에 안 되었고요. 네. 이제 경험이 많지 않다. 요런 말을 이제 허가된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리고 특허가 아직 풀리지 않아서 딱 한 군데 회사에서만 만들고 있습니다. 예, 편의성도 굉장히 높은 약이고 네. 효과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역시 이제 가격이 비싸고 보험급여가 안 되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항바이러스제가 개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로운 약을 막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 거에 반해서 내성은 좀 쉽게 생기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약을 좀 쓰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되는 그런 약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먹는 약 이제 주사제 설명 주셨는데요. 네. 또 하나 흡입하는 약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뭔가요? 예, 특이하게 이렇게 흡입하는 들어 마시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네. 다나비비르라는 약인데요. 이 약은 7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의 치료 및 예방에 쓰는 약입니다. 7세 이상이니까 어린아이들은 좀 못 쓰는,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좁은 약제인데, 네. 입으로 흡입해서 훅 들여 마셔서 호흡기 쪽으로 약물이 들어가게 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은 좀 다르지만 5일간 쓰는 것은 똑같고요. 네. 흡입제라서 역시 구역구토 위장장애가 좀 적은 것도 장점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용법이 좀 복잡합니다. 이 약은 상자를 딱 열면 안에 약을 흡입하는 특이한 모습의 이게 디스크라고 하는 기계가 있고요. 네. 거기에 약을 이제 4개가 들어있는 약을 딱 장착하고 하나를 꾹 눌러서 흡입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예, 이게 따로 추진치가 있는 게 아니어서 흡입할 때 내가 힘으로 훅 들어 마셔서 목 안으로 미세한 약가루가 넘어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네. 조금 까다롭죠? 그래서 이게 처방을 받으면 잘 배워서 사용을 해야 되고, 네. 이게 약통 안에 이제 친절하게 사용 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긴 하는데, 이게 약간은 좀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처방되는 경우는 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치료제를 설명 주셨는데요. 독감 네. 치료제도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죠. 네. 가장 흔한 부작용이 위장장애입니다.
게 먹고 나서 메스껍다, 울렁거린다, 토할 것 같다. 실제로 토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소화불량도 있고 복통과 설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장염이 또 걸린 거 아닌가요? 이렇게도 물어보시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위장장애 때문에 그게 개선된 약재들이 나와 있는 건데 사실 이 위장장애는 이 독감의 주 증상이기도 합니다. 독감이 고열과 심한 근육통과 이 위장장애를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독감 치료제 약을 먹어서 생긴 건지 아닌지를 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좀 개선할 수 있는 약재들을 자꾸 연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장관 부작용이 없는 아까 흡입제라든지 주사제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거 말고 식약처에서 이 독감 치료제에 관해서 안전성 서한을 발행한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의료진이든 일반 소비자든 환자든 모두들 좀 보세요 하는 그런 서한인데 네. 독감 치료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중인 인플루엔자 환자들 중에 주로 소아나 청소년 환자에게서 경련이나 선망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네. 그것 때문에 추락하는 등의 사고가 생긴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줬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약 투여 때문에 이런 증상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고 네. 투여하지 않았던 환자에게도 유사한 증상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약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지만 약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게 어쨌든 독감에 걸린 사람, 독감 치료제를 먹는 사람한테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네. 전문가와 환자, 보호자에게 주의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약국에서는 복약 지도할 때 이 약을 항바이러스제를 주게 되면은 이 약을 복용하는 독감 환자에게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성이 있음을 환자랑 보호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네. 꼭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이 약을 혼자 타러 오면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가 이상행동이란 말도 사실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보호자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제 만약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독감에 걸린 환자의 보호자는 네. 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그 소아나 청소년 환자, 소아 청소년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소아나 청소년 환자를 적어도 이틀간은 혼자 있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라. 네. 그리고 창문과 베란다, 현관문 등을 꼭꼭 잘 잠그고 혹시나 이상한 이상한 행동 안 하는지 좀 잘 관찰하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건요. 네. 이상 행동이라든지 신경정신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안 먹으면 안 돼요. 이 얘기부터 하시거든요. 네. 아니 그럼 겁나서 먹겠어요? 이러는데 아니 약을 먹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요. 네. 항바이러스는 필요합니다. 빠르게 치료하셔야지 본인도 낫고 주변에 번지지도 않기 때문에 네. 약은 필요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보고된 바가 있으니 조금 조심해서 면밀히 보셔라라는 것이고요. 네. 혹시나 이상한 게 발견되면 반드시 병원이나 약국에 물어보시고 부작용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약이다라는 이야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좀 주의 네. 관찰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독감 치료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독감도 고생이지만 또 감기도 참 힘들잖아요. 다음 주 이 네. 시간에는 감기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지연의 찬바람이 불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